역사에서는 창업만큼이나 숙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진나라의 진샹 아시죠? 이 분열된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한 엄청난 성과를 만들고도 바로 다음 대에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사례도 역사 속엔 매우 많습니다. 그런 점하고 서로 대비해보면 500년 이상을 존속해온 조선 왕조의 역사는 정말 굉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 왕조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 확실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병주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창업군주 태조 이성계 이후 조선의 기틀을 제대로 닦은 왕, 바로 이 태종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태종이라는 왕은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한 또 아픔이 있어요.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아버지 이성계와 척을 지게 되면서 공신으로 책봉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후에는 이 공신 세력이라든가 또 이 자신의 형제, 처가, 심지어 상황으로 있을 때는 사돈집마저 거침없이 제거해 나가는 또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오죽하면 힐방원, 이런 별명까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우리 역사 기록 속의 이방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이제까지 그 드라마 속에서 이방원의 여러 모습은 여러 배우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모습하고 정말 비슷할까? 그래서 오늘 조선왕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역사 속에 기록된 진짜 이방원의 모습에 대해서 확실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이방원에 대해서는 킬방원, 이런 표현을 최근에 와서 되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태종이 희생시킨 인물이 그리 많잖아. 이거는 이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던 우리 수양대군 물론이고, 조선의 대표적인 폭군이었던 연산군을 비교해보면 사실 이방원 입장에서는 킬방원 소리 듣는 거 약간 부담스러울 거예요. 나 그렇게 많이 안 죽였는데 왜 나보고는 맨날 그 사람 많이 죽였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역사 속에 굵직한 인물이 방원의 희생양이 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려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인물, 우리 정몽주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 정몽주에 대해서는 마지막 고려인, 이런 표현도 쓰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칭찬받을 일 같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성계가 방원을 좀 오히려 불신하는, 그래서 정몽주 제거했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 건국 후에 이방원은 요즘 표현하면 철저하게 팽을 당합니다. 그 반대로 이제 정도전과 같은 인물은 이성계의 최고 측근이 되어 가지고 정말 새로운 왕조 건설의 주역이 되는 이 과정에서 아마 이방원의 심정은 정말 엄청 좌절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도 많고 정말 아버지 도와가지고 새로운 왕조의 건국에 상당한 지분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뒷전으로 밀려나지? 실제 조선 왕조가 건국된 후에 이방원이 한 일은 동북면에서 조상의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주관하거나 요즘으로 보면 거의 한직이죠. 그리고 어떤 또 이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이성계가 이방원을 불러들여요. 처음에는 이제 좋아했겠죠.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나를 좀 쓰는구나.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태조 때는 그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나라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동 정벌 이런 그 논의도 나왔고, 정도전이 진보 훈련을 하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왕자가 직접 이제 명나라를 찾아오게 하는데, 바로 이때 이성계의 선택은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이 많은 아들 중에 그 방원을 보내게 된 것은 과거에도 합격하고 학식을 갖춘 인물, 그리고 이 외교적 능력도 좀 있어야 된다. 이제 방원을 요즘 표현을 하면 외교 사절로 보내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명나라 같은 경우 지금 비행기 타면 두세 시간이면 가지만 그 시대는 정말 몇 개월간은 정말 고생길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극한 미션 수행하라 약간 이런 성격도 있고, 하지만
바로 이때 명나라로 가는 아들 이방원에게 이성계가 했던 말이 실록의 기록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희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말리 먼 길을 탈없이 다녀올 수 있겠느냐. 이성계는 이 방언을 걱정하면 눈물까지 흘렸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우리 그리고 마침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는 남아 있어서 그 얼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이렇게 실록 기록에도 아버지하고 얼굴이 닮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용의 어떤 얼굴과 이마가 반듯한 게 상당히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성계와 같은 강골 무인 체질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때 이방원이 중국의 이 황제를 만나면서 상당히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훗날 즉위를 한 후에 조선과 명과의 관계가 아주 그 개선이 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큰 공을 세웠으니까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언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방언의 기대만큼 대우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이성계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들은 바로 이 신덕왕후 강씨, 최고의 참모였던 정도전, 이런 인물들은 다 방언을 경계를 해요. 이때는 이미 신덕왕후 강씨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방언이란 인물이 언제든지 우리 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전이 구상한 게 왕자들이 보유한 사병을 다 혁파해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정도전한테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방언의 입장에서는 폭발한 거죠. 그렇게 해서 1398년 1차 왕자의란이 일어나고 이미 세자로 책봉된 방석에다가 그 바로 위의 형인 방범마저 처형하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성계의 사위마저 죽여버립니다. 특히나 정도전마저 이제 제거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성계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저는 저 아들이 아니라 원수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제 몰리게 되고, 어쨌든 방언이 왕자의란을 주도해서 완전히 권력을 잡았지만 일단은 또 명분적으로도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형 방과가 태조의 뒤를 이어 정종이 되죠. 그래서 태종이 정종 다음에 이제 결국 1400년에 방간의 난을 계기로 해서 흔히 뭐 방간의 난, 박포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세 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제 자신이 원수같이 여겼던 태종이 왕이 되니 태조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면 이미 이성계의 나이는 거의 70이 가까이 되는 이런 고령의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원이 이제 궁궐에 있는 개경은 진짜 스트레스의 진원지죠. 그래서 이 개경을 떠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게 돼요.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겠죠. 내가 살아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말년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냐.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또 이때 많이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절을 주로 찾아다니셨고, 또 태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왕이 됐잖아요. 뭐 이 백성들에게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 이 캠페인처럼 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 늙으신 아버지 혼자서 뭐 절 돌아다니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제대로 대접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모시러 가요. 이 신하를 시켜서. 그럼 태조가 또 태종에게 진짜 확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부처를 좋아하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다만 두 아들과 한 사람의 사위를 위함이다. 두 아들 누굴까요? 방범과 방석. 그리고 아까 경순공주 남편, 그 사이가 희생됐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네가 얘들 죽였기 때문에 나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 깊어지고, 그리고 이때 이제 유명한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성계가 이제 개경을 벗어나서 고향인 함흥으로까지 가니까
개경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하러 사신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바로 이성계를 모시기 위해서 함흥으로 가기만 가면 이성계가 태종의 대리인이 왔다라는 판단에서 이들을 다 제거하면서 결과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어떤 모임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안 나타나는 사람 보고 제 함흥차사냐고 어디 갔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태조와 태종의 갈등에서 비롯된 고사성어다. 이성계가 홍길동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이 태종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큰 사고 나면 자기 신도 상당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으니 여기다가 또 문제는 아버지 이성계도 그때 동북면 쪽에 갔을 때 상당히 군사적 준비를 한다. 소문 같은 게 막 나돌아요. 그래서 이 태종은 모의를 명분으로 별시란 부대도 만들어 놓고 하지만 이성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흥에 있는 동북면 쪽으로 이제 행차를 하겠다. 실록 기록에 보면 이때 많이 울어요. 이렇게 보면 또 이런 장면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강인한 또 무인 이미지와는 달리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약간 울보부자적인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이건 아마 이 드라마에서는 이런 장면이 잘 안 나가는 거는 아주 강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그 태조나 태종이 막 갑자기 찔찔 울고 이러면 이게 약간 그 감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실제 기록에는 이런 어떤 장면들도 꽤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성계가 동북면에 이제 결국은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조사이의 난이 일어나요. 1402년에. 동북면 안변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난을 일으키는데 반란을 일으킨 명분은 신덕왕후 강씨의 원수를 갖겠다. 신덕왕후 강씨의 원수가 누구죠? 방원이죠. 결국 방원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이 사실상의 역모였고 결과적으로 이 조사이의 난은 최근에 있던 분석 같은 걸 보면 신덕왕후하고 별로 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사이라는 인물은 그 동북면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신덕왕후는 주로 개경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사이 반란의 배후에 이성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아들에 대한 그 분노를 차곡차곡 이제 쌓아갔던 이성계가 지지가 매우 강한 이 동북면을 거점으로 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했던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두 부자 사이의 갈등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종의 입장에서는 그 반란군 뒤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이들을 빨리 이제 항복을 하라 이 회유도 하고 했지만 또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까 직접 반란 세력의 그 제압에 나서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반란군 진영에서 관군들이 엄청나게 동원해서 온다. 이렇게 되니까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탈자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이 조사이의 반란은 진압이 되고 조사이도 차명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나이도 많으셨고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런 조사이 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 개경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태종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기분이 좋죠. 요즘으로 치면 막 위에다가 플래카드 해가지고 뭐 아버지 환영 뭐 이런 식으로 환영대를 크게 이제 베푸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이 아버지를 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뭐 행사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에다가 이게 천막 같은 거 입히고 그리고 이제 나무 기둥을 세워가지고 요 천막을 이렇게 그 세우는 과정에서 요 태종의 대표적인 참모가 하륜이라는 인물이에요. 하륜이 상황을 보니까 나무 기둥이 너무 작다. 다 굵은 기둥으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고 다 그렇게 교체를 해요. 그래서 정말 요 열렬실기술과 같은 기록에 보면 이때 이성계가 일단 돌아오려는 마음은 정했지만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몰래 화살을 숨겨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이 태종이 보이는 순간 화살을 쏘았는데 굵은 기둥에 딱 맞췄다. 나무 기둥이 작았다면 위험할 뻔했는데 굵은 기둥으로 교체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성계가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뛰어난 할솜씨는 다 젊을 때 이야기지 그 당시에 이미 70 넘으셔가지고 아마 손이 떨려가지고도 그 화살 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저 서울의 저 뚝섬 근처에 가면 한양대 근처에 지금 있는 다리가 있어요. 그게 살꼬지 다리라고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두 부자가 화해를 하면서 서로 술잔을 나눠 마시자. 근데 이때 또 하루니 건의합니다. 직접 술잔을 건네지 마시고 내시를 시켜서 건네십시오. 실제 그렇게 해요. 근데 이때 이성계가 몰래 태종을 치르고 방망이를 숨겨두었다. 근데 내시가 갑자기 따르니까 방망이를 놓으면서 이거 다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해서 두 부자가 화해했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이성계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일시적으로는 화해를 했지만 아들 이방원을 끝까지 용서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태종도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장면까지 아버지의 뜻을 어겼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우리 태조 이성계 무덤 어디 있죠? 경기도 구리시에 가면 동구릉에 권은릉이라는 태조 이성계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결국 묻히고 싶어 했을까요? 이성계가 원래 묻히고 싶어 했던 곳은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도 그 옆에 묻힐 것을 분명히 원했을 거다. 근데 이제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저 계모 싫어했던 태종의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함께 묻히는 게 너무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을 찾아보라. 그렇게 해서 현재 경기도 구리시, 바로 그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는 양주 검암산 자락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조성을 하게 되었고 바로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차마 그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옮기지 못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이 무덤을 지금의 서울 성북구 정릉으로 옮겨버렸다. 지금도 가보시면 무덤에 가면 큰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태종이 거기 거 돌 빼가지고 그 다리 만들어 이렇게 해서 실제 광통교 다리의 석축에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에서 가져온 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타협한 것 중에 하나는 태조 이성계의 봉분에 바로 억새풀을 심었다. 이 억새풀이 그 당시에 태조의 고향인 함흥에서 가져온 거라는 거죠. 고향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또 마지막 모습은 그래도 최소한의 효도는 해야 되겠다. 지금도 우리 권은릉 가보시면 그 억새풀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무덤 자리를 조성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고향의 억새풀을 가져와서 어느 정도는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종은 우리 조선의 왕 중에서 아주 그 왕권을 강화하고 강력한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지만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아버지 태조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아버지와의 어떤 갈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불신을 받았지만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 더 안정을 시켜야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런 불신을 받은 거 이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어떤 의식도 태종이 조선의 수성이라는 기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